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의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당권 장악을 위한 기획투표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은 제1야당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도 복잡 미묘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한 부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강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 기류를 확인한 이재명 대표는 거듭 당내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삼간 채 노동자 폐 질환 문제로 이슈가 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혹시 거취 표명 좀 하실 건가요? 하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결단을 요구하는 사퇴론, 명예퇴진론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인 만큼 앞으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직접 영장 심사에 나가거나 거취 표명이 포함된 총선 로드맵을 보여달란 겁니다.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혹여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그땐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을 사실상 승리로 판단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0표에 달한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의 가결표로 보고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치켜 세운 뒤 이 대표를 향해선 현의 살수,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계속될수록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를 일부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음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식적 결론을 기대하던 검찰의 바람과 달리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다만 흔들린 방탄을 확인한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본건과 연관됐지만 영장엔 담기지 않은 428억 원 약정설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428억 원 약정 혐의를 새로운 영장에 담기 위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이른 본건에 대해선 이 대표를 그대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그 전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겨냥한 전담기구를 띄워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도 아닌 만큼 검증 과정 어느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못 걸렸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 하면 거기 또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여권에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대응에 개입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이 더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감점을 주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발족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의 배경을 밝히고 검사 한 통 속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친 후 학폭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도 주장했는데 한 장관은 상관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정무적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정순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당권 주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과시했고 경쟁 후보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투표 시작을 나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 집결했습니다. 선거인단의 21%가 몰려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구 경북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20일간 의료봉사해 저의 이름 대구 사람 천하람을 제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짓기 위해선 한 표가 아쉬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울산 땅 의혹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공세인데 다른 후보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우리 당의 각종 네거티브에 올라타서 김기현이 또 죽이겠다고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진두지휘했던.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신 혁신적인 인물을 내세울 텐데 김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의 기대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맞설 수 있습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기 힘들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내 의원들이 권력에 줄서기하며 지역 발전은 제대로 못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친윤계 지원을 받는 김 후보를 비판했고, 오늘 여기 계신 나경원 의원을 쫓아내고 권력에 줄서는 연판장에 서명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좋은 뉴스거리를.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론 결선에서 김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도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그러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보수,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공략한 후보들은 오는 목요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의 대전제에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겐 모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정의용 전 실장에겐 국정원 주도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같은 주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는데 2년 전엔 검찰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 본심이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사를 전한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급했던 북송 결정의 동기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정부가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불법 행위로 지목한 원래비를 받지 않겠지만 그 대신 건설사가 요구하는 추가 근무도 하지 않겠다며 맞불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건폭을 뿌리 뽑겠다며 노조를 겨냥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규모 집회로 맞선 겁니다. 노조 추산 4만 3천여 명, 전체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 행위로 지목한 월급의 금품, 원리비의 성격부터 다시 규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과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다만 앞으로는 원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건설 현장에 만연한 초과 근무와 위험한 작업도 거부하겠다며
맞불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나 부실 공사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하고 노조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에 온 신경을 쓰듯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를 뿌리 뽑았더라면 오늘 또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까지 출범시키면서 건설 노조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금품 요구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는 5월 총걸기대회에 이어 7월엔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 정부와 노조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사고 지점과 시간은 달랐지만 두 건 모두 차량 정체 상황에 벌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는 뒷부분이 구겨진 채 버스를 등지고 있습니다. 천안공주 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와 탱크로리 등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체가 되니까 저는 1차로에 정차를 했는데 몇 초 있다가 꽝꽝 때린 거예요. 비슷한 사고는 2시간 전에도 있었습니다. 9km 위쪽인 정우터널 근처에서 관광버스 4대와 화물차 2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모두 2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두 사고는 모두 정체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로 이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 정체 구간을 이제 후방 진행하던 차량이 좀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제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앞에 추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면서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 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된 대출자는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높고 또 하나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은행을 향한 이자 장사 눈총이 따가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고금리 부담에 5대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7만 5천여 건에서 하반기 35만 6천여 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12만 7천여 건, 35.6%로 수용률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10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30%대의 수용률을 보였고 하나은행이 26.6%로 가장 낮았습니다. 평균 인하 금리폭은 NH농협은행이 0.4%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38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반기별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시부터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세부 항목별로 구분됐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폭도 공개됐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통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부산에 사는 다주택자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 건데요. 10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지난달 기준으로 7만 5천여 가구라고 해요. 네네. 자, 7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수치인지 과거에 이를테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거나 네네. 경제 위기가 왔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아마 쏟아졌습니다만 네네. 과거와 이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수치입니까 이게? 우리가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분양이 급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6만 호까지 가장 높게 올랐었고요. 네. 2011년도, 12년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9만 호가 넘었었거든요. 9만 7천 호 정도 나왔는데 예. 9만 호가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미분양 대책들이 나오는데 7만 5천 호 정도인데 이게 7만 5천 호 숫자만 보면 충분히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할 때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거주 요건이라든지 뭐 주택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거든요. 네. 미분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3만 1,000호였거든요. 예. 3만 1,000호에서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7만 5천 원까지 2배 이상 두 배가 늘어났고요. 됐군요. 반년 만에. 1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 속도라면 정부에서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9만 호, 10만 호가 조만간에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정부도 굉장히 급해질 것 같고요. 좀 강력한 그 미분양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월 10% 정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12월보다 1월이 10% 늘어났고요. 11월보다 12월이 10% 늘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 속도라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10만 호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미분양 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도라든가 네네. 에너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이 빙하기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네네. 그런 지표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가 애초에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게 한 6만 2천 호 정도란 말이죠. 네네. 그건 이미 이제 넘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한 9만 호 정도의
선을 넘으면은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가 연결이 되냐면 건설회사들은 이제 PF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PF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이 완판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계약이 되지 않으면 PF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고요. 네. PF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융으로 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9만 호가 넘어간다면 지금 PF 대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매입을 해줘야 된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국토부 입장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자. 오히려 미분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게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8만 호, 9만 호까지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 빨리 개입해 주길 바라는 것이고, 네네. 이른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원하는 것이고, 네네.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개입할 수준은 아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네. 이 업계에서 어떤 그 구조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는 자구 노력을 먼저 보여달라. 분양가를 인하를 하든가 예. 중도금 대출을 뭐 무이자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게 뭐를 해줘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예. 노력을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미분양을 산다면 뭐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를 아니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세제 혜택들,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을 사게 된다면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책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묘한 시점 같은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네.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네네. 뭐 단계별로 이제 검토를 하겠죠. 네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또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LH에서 매년 한 15,000호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하고는 있는데 예. 그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네. 이제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미분양이 나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준공후 미분양. 예.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소진 안 된 게 문제인데 결국 그런 주택 위주로 이제 사겠다는 건데 네. 결국 미분양이 소진 안 됐다는 얘기는 입지라든지 가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결국에는 가격을 좀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해서 사야 되는데 LH가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가격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 네. 부분이 우려가 되고 속도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사줍니다. 10,000세대든 20,000세대든 사줘도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결국엔 시장에서 미분양이 소화가 되면서 미분양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미분양을 단순히 사주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 대책을 결정하고 네네. 들어가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설업계가 좀 흔들흔들하고 네네. 금융업계로도 이 파장이 급속하게 퍼질 위험이 있다라고 가시권에 들어올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직전까지 가갖고 이제 취할 것이다 네네. 조치를. 그 기준이 9만 호에서 9만 10만 호 호다, 정도로 그것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건 일종의 경험칙인 것이군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아마 금융권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에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예. 일단 미분양 추이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감소가 하느냐,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미분양이 더 늘어나냐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할 거고요. 그래도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원인을 네네. 보면은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됐고 네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이제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수요자 마음이 똑같은데요. 예. 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꺾였고 우리가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청약 시장의 특징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무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 능력. 자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금이 되는데 욕구가 없는 거죠.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인 분들은 구매 능력과 구매 욕구가 모두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침체된 분위기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좀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일반 매매 시장 같은 경우, 일반 기존 단지들 같은 경우는 1개, 2개만 거래가 돼도 반등이라고 하는데 분양 같은 경우는 100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절반인 500세대가 계약이 돼도 50%밖에 계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판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양은 어떻게든 올해 정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무순위 청약에 이제 이른바 무주택 거주지 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이제 폐지를 했는데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청약 가점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것이 다주택자도 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를테면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네네. 된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다 풀어줬습니다. 예. 모든 지역에 집 있는 사람들도 가능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거죠. 네.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들만 하라라고 예. 규제를 했다가 최근에 미분양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오늘부터 풀어줬습니다. 예. 모든 지역에 집 있는 사람들도 해라. 결국 다주택자들도 미분양을 사도 된다라는 예.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미분양 소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은 되는데 이제 또 다주택자들도 마음은 똑같거든요. 예.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수도권은 지금 12,000세대 정도인데 네. 수도권은 3만 세대가 넘어가면 위험 수위라고 하는데 예. 아직 3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지방인데 이렇게 풀어주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투자가 미분양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서울 수도권 지역들의 미분양 소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방 미분양 소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분양 물량의 한 84%가 이제 지방에 몰려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대책은 한계점은 있겠군요. 한계점이 있죠. 예. 결국에는 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방에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뭐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이 될 것인가는 예. 사실 명약관여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소진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임해야 됩니까? 미분양 정보들은 뭐 청약 홈에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약하는데 또 뉴스를 보고 줍줍해도 되는 거냐. 예. 저는 줍줍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무조건 하라 막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서 사실 줍줍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자체의 문제냐, 네. 분양가가 지나치게 고분양가냐, 예. 입지나 역세권이 아니어서 뭔가 아파트의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력이 낮아서 미분양이 발생했는지 아파트 자체는 괜찮은데 미분양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발생했는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해결이 되겠죠. 우리 뭐 둔촌주공처럼 그런 단지들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무순위 청약에 문을 열어줬다라고 해서 뭐 경쟁력이 약한 단지들 또 지나친 고분양가 이런 단지들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이제 포기하면서 440억 원이라는 이제 거액을 변제하면서까지 이 공사를 포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이제 건설업계 이제 화제가 됐었고, 네네. 자,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침체했구나. 네. 뭐 얘기해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다른 그런 건설업계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좀 놀랬던 점은 대우건설 정도 되는 업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냐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단적으로 이제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대우건설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440억을 포기하고 시공권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인데요.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대우건설에서 1,000억 정도 PF 대출을 일으키면 금리가 5.7%였고요. 네. 수수료가 1%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180억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작년 12월 정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은 1,200에서 1,300억 정도 받아야 되고요. 금리는 10% 정도 되고 수수료도 11%로 올라갑니다. 예. 3년 동안 480억 원 정도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인데 울산 지역의 미분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냐면 1년 전에 395세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12월 달에는 3,570세대로 거의 뭐 9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도 늘어나고 미분양도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소진이 될 수 있을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PF 대출을 결국 대우건설에서 시공사지만 또 떠안아야 되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돈을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 1년 만에 해결이 안 되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해결이 되면 당연히 했겠죠. 이게 2, 3년 정도 또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면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여러 가지 PF 대출을 일으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들도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으로 PF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공사 현장, 이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였죠. 우리 공사 안 하겠다. 우리 440억 손해 보더라도 우린 철수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럼 이런 대우건설 같은 사례가 또 다른 건설사에서도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480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400억 정도 이제 포기할 수가 있는데 세대 수가 큰 단지들 뭐 몇천 세대 정도 되면은 사실 포기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브릿지론 연대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 1,000억, 2,000억 넘어가게 되면 쉽게 포기도 못하는 경우들이고요. 건설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의 줄 도산 우려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유명한 그런 그 큰 건설업체는 아니더라도 한 중견 건설업체 수준에서는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사례도 찾아보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회사들이 이런 그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흔들흔들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일단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연이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지금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럼 금융업계, 이를테면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등등 이 파장이 좀 번질 가능성, 그 정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건설업계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분양을 하는 거야? 안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보통 2, 3년 전에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시작한 단지들이거든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버렸고요. 이렇게 물린 단지들이 뭐 작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6개월, 1년이 지속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 일군 건설사들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PF 대출이 문제인데 지금 연체되는 게 1조 원이 넘거든요. 연체된 게 1조 원이고요. 시장에 깔려있는 PF 대출이 125조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된다는 얘기는 PF 대출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증권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금융권, PF 대출을 많이 일으킨 금융사들은 부도 위기,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자구 노력을 위해서 이제 매물들을 막 내놓는다든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PF 대출에 물린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도 사실 잘 소화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잘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두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년 안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6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 이어진 회의에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책은행을 향해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금융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단순한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를 전공해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의사 과학자 양성을 언급하며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 매출 1조 이상 신약 2개를 개발해 5년 안에 제약 바이오 세계 6위 강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기 수출도 오는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의 기술 연구개발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 첨단 의료 산업을 견인하고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헬스의 경우 국내 수요가 큰 만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이것이 곧 수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와 번영을 강조하고 또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양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선언했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큰 흐름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강조했던 자유와 함께 헌신, 기억, 미래, 번영 등이 키워드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기조가 다시 한번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제외되고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3.1절 메시지인 만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400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수량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반격 능력 강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매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トマホークの取得数、これ400発を予定しているというのが我が国の方針であります。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구매 수량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이 걸프전 등에서 보였듯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 적의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선제 공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천명한 반격 능력 강화를 가시화하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즉,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에 쓰일 올해 예산으로 2,113억 엔, 우리 돈 2조 508억 3,5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5年間で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を実践的に運用する能力を獲得するために信頼性の高いアセットとして大きな意義があるものと考え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야당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반격 능력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これ全部買うっていうのは買いすぎじゃないですか。少し節約して防衛増税をなんとか妨げよう、こうしませんか、総理。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2027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 가속화를 기정사실화한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을 초래하면서 지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중국발 코로나19 양성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사라지고 또 인천이 아닌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가능해집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를 앞두고 인천공항에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5번째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주간 양성률은 최근 0.9%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포함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 역시 최근 0.5%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성률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한 덕분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검사받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고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도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제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와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주에 62편으로 줄었던 중국발 항공편은 한 주에 100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과 Q코드를 통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의무는 열흘 더 유지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시대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The old destructive wars of aggression from a bygone era with worldwide consequences, as we have witnessed again in Europe with the senseles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Russian invasion of the Ukraine has triggered the most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e are living today. It has unleashed widespread death, destruction and displacement.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Russia is once again showing the world that it is not a responsible nuclear power. 독일 외무장관은 핵 감축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let us jointly urge President Putin to return to New START and resume dialogue on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제닛 옐런 미 국무장관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The message I bring you from President Biden is simple. America will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습니다만 상처뿐인 부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리더십에 이제 타격을 입긴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상처를 입은 셈인데. 자, 이탈표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도 자, 이 사안을 두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어저께 윤석열 정부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선정사상 초유로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공격이 감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이제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견제하고 또 국민을 위한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도 약간은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지도부에서 길게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입장이 나온 거 보니까 당내 소통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제대로 된 견제야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몸을 낮추었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또 세력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표결에 임하면서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주말에 소통을 끝까지 하는 점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는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더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뼈를 깎는 혁신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이 대표도 표결 직후에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이제 소통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소통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의원총회도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았다고 당 지도부가 얘기를 했었고 결과는 근데 총의를 모았다고 하는 그 말이 좀 약간 무색한 그런 결과가 나온 셈이고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소통의 노력을 지도부 입장에서 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가 이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주말에 아무래도 이제 제기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당내에서 민생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가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안 상정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문제나 아니면 50억 이제 클럽에 대한 특검 문제나 이 야권 공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한 전략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대표가 이제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 전략을 좀 이렇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사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원총회 할 때도 의원들께서 좀 제기했던 문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 의총에서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충분한 사실 소통의 시간을 못 가지면서 약간 이제 지도부가 조금 앞서 나간다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특히 주말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도 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위기라면 위기에 이제 처한 셈인데 상대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상당히 좀 복잡미묘한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이 방탄국회 될 거라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대표가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저희는 재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사건이 불거지고 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감각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실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큰 덩어리는 대체로 뭐 도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뭐 성남 FC 그 외에도 지금은 뭐 별로 이야기 없지만은 또 여러 가지 뭐 법인 카드 문제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걸 보고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다. 이거를 다 틀고 없었던 일로 가기는 어렵겠다는 걸 느꼈죠. 그때부터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보고 이례적인 거죠. 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전무후무하죠. 대선에서 진 후보가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걸 이 대표는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거는 그냥 가서는 뭐 자기는 이걸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느끼고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리하더라도 방탄복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때 이미 다 우리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유례 없이 과거에 없던 일을 무리하게 하는 거는 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방탄복이고 그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정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방어하지 않고는 법적으로 사실관계라든지 법률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인이 느끼는 걸 갖다가 몸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대표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앞에 방탄막으로 세울 텐데 그러면 전국이 엉망이 된다. 경색이 되고 계속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럼 국정 과제들은 처리가 안 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저희 당에서 그걸 계속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본인은 당과 나가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 말아야 되고 당대표 선거 나가지 말아야 되고 또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당과는 분리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을 많이 좀 수임해가지고 꾸려가지고 그걸 대응해야 된다. 또 자기도 대법원 재판에서 그걸 변호사들 많이 해가지고 예상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게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우리가 말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했던 걸 다 그냥 거슬러서 거꾸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됐는데 우리 당에서 뭐 이런 걸 이 사건이 뭐 총선 때 가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건 없고 그거는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제 속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느끼더라도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경찰이 이 이재명 대표 사건 이 수사하고 재판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인데 악몽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당이 유불리 따지기 전에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총선까지 이 일이 그대로 계속되면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을 의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의심하는 수준인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총선 때까지 당대표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에 대한 의심은 두 번째고 당사자가 그렇게 꾸역꾸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아마 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의원님의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행로를 그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 그리고 개항을 이제 출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의 결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당대표로 나와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여야 간의 방탄국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누적된 그런 이 당 내부의 어떤 그런 기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튼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는데 의원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어제의 결과를 부결됐습니다만 이탈표가 많이 나온 이 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영배 의원님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분명하게 할 것은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9대 138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는 이제 기권하고 무효를 치면은 158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와 부로 따지면은 사실은 158표이기 때문에 169석으로 따지면은 한 11명 정도가 예.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은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우리 대표가 체포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다, 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고민을 이제 좀 제기를 한 것은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벌써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갈 거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지금 바로 검찰에서는 무슨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또 영장을 보낼 거다. 예. 뭐 살라미로 잘라가지고 계속 보낼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상 정치 공작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효과적인 전술은 좀 이렇게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단의 문제의식을 좀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걸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부 소통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사실은 소통 과정에 오류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치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자각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제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정말로 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늘 정치라는 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또 기회가 오고 또 그런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민주당은 그래왔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역사를 창조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그런 이제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한야당으로 우뚝 서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권 9표가 나오고 무효 11표가 나왔단 말이죠. 기권 무효 20표입니다. 일단 기권과 무효가 이렇게 좀 많은 표가 나온 데다가 2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그 수기로 쓴 그런 표가 2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 80여 분 좀 여야간에 좀 논란이 있었죠. 이게 원래는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전자투표로는 안 합니까? 전광판을 뜨게 돼 있으니까. 역대로 체포동의안 같이 중요한 인사의 건은 다 수기로 해왔습니다. 다 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관계자 발로 보니까 민주당이 우겨가지고 억지로 수기로 했다. 이거는 오보입니다. 오보고 역대로는 다 수기로 그러니까 전광판에 어느 의원이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뜨지 않더라도 수기가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던데.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까? 예. 그 전자투표로 한 게 딱 역대로 한 번 있었고요. 한 번 있었고. 예.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수기로 처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의원 이 당사자,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에 대한 신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이 자필로 분명하게 쓰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2장의 표가 이제 가부 그럴 때 이제 그 부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저 부자로 보이지 않으세요? 위에 거는 좀 부자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그 아래 좀 흘려 쓴 글자는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저게 이제 부결로 처리가 됐고요. 밑에 거는 저게 무효표로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논란이 된 것도 좀 참 그 아쉬웠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도 저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인데 저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하면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게 정치 공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제3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국회의원분들이 수기로 글자를 쓰실 때 부자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쓰셨을까? 좀 그런 좀 그 의문점도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막 흘려 쓰느라고 아니면 혹은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썼다면은 굉장히 거기 복잡 미묘한 그런 심리가 좀 담긴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추측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저거는 부가 아니죠. 그냥 뭐 알리바이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마음의 양심에 좀 부담을 뭐 모르는 거지만은 무기명이고 비밀 투표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동료 의원 얼굴을 보게 되고 이 대표 얼굴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허하긴 싫은데 어쨌든 그 막 불허했다고라도 나중에라도 누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하는 부담은 또 있거든요. 가로해놓고 불허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불허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근거는 남겨두되 실제 부과되지는 않게 하려는 그 심리가 묘하게 그렇게 반영된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초등학생도 부자는 정확하게 쓸 줄 아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디 부자 그걸 못 써가지고 저렇게 애매하게 저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번에 저희도 놀란 거는 이미 예고는 했었거든요. 여러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이번까지는 부결을 시켜주는데 그다음에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는 취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또 오게 되면 그때는 가결될 거라는 취지의 말을 우회적으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원로인 권노갑 고문 같은 분도 선당 후사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놀란 거는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이번에는 부결은 부결시키면서도 압도적으로 일단 표 이탈 없이 그렇게 부결시킬 걸로 봤는데 대대적인 표 이탈이 있는 걸 보고서 더구나 지난번에 우리 노웅래 의원 부결시킨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 대표를 지지하는 표가 적게 나온 거거든요. 부결표가 노웅래 체포동의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보다 더 적게 나온 거죠 이번에. 당 대표고 또 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두 사안을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 생각의 차이가 확 드러난 거죠. 노웅래 의원은 뭐 그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사안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상식으로 보더라도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 이 대표 주장을 공감할 수 없고 저거는 앞으로도 어차피 저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표를 다 모아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비등점이 임계점이 속에서 빨리 끓고 있어가지고 빨리 왔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지각 변동도 생각보다는 빨리 오게 됐다.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는 전혀 사실은 우리 민주당 내 사정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사실 그 의총도 그랬고 이번 사건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한 의총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저는 이견들이 좀 있어 왔고 특히 이제 이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에 그리고 출석을 하더라도 어떻게 출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민생과학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 이런 문제들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저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표결이 끝나고도 제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들 놀라면서 지도부가 좀 충분한 의사소통과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거를 사전에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토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저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나간다면 저는 뭐 민주당답게 이런 우려하는 일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오히려 걱정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기화로 해서 국민들과 저희들을 이제 이간시키고 우리 당원들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당원들이 분열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그런 이제 검찰 독재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오히려 그게 강한 것이지 저희들이 뭐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뭐 우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오늘 아까 우리가 고위전략회의 이후에 입장을 발표를 했던데요.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점에서 정말 신발끈 묶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무엇보다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사건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경우에 국회에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기권과 무효표가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저것이 만약에 가결표로 이전이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이런 점을 사실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체포동의안이 그러면은 다음에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그때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처럼 그냥 단일 대우를 외치면서 정면 승부를 할 것인가, 상당히 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순신 전 검사를 이번에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그 아들이 학폭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선 다루면서 동시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 또 그런 이제 무도한 체포영장을 또 이제 청구해 온다면 저는 우선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샘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런 이제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우리가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아마 이제 의견 수렴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있다면은 서로 이제 접점을 찾으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의견들이 분출이 되고 어떤 길을 찾아가는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회사 실수로 하루아침에 신용카드를 줄줄이 정지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캐피탈사가 엉뚱한 사람을 개인회생 신청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건데요.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공공정보 등재로 카드 이용 정지 예정.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시작으로 제보자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멀리 의정부에서 시작된 개인회생 재판 때문이라는 답을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용 정지라는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죠. 저는 의정부 법원하고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전주인데. 이런 제재를 가한 건 수입차 할부 금융사 도이치 파이낸셜이었습니다. 2년 전 차량을 산 뒤 할부금을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신청인처럼 이름을 올려버린 거였습니다. 제 쪽에서 지금 사고 입력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평가사 IS KCB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날짜로 완전 확대가 되실 거예요. 해결될 거란 말에 안심한 것도 잠시, 이튿날 다른 신용카드가 막혔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회사 잘못은 아니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직원 개인의 실수라 회사 차원에서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직원들이 돈을 모아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금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거절하고 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연락해 사용 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드 사용은 정상화됐는데 나중에라도 제3의 불이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든 책임지려고 하진 않아요. 한국신용정보원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도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도이치 파이낸셜 측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며 잘못 등록된 정보를 삭제 조처하는 등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특정 부서에서 잘못 응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이익을 도이치 파이낸셜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도 제보자에게 써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진정을 접수해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모레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